보통 우리가 고장난 기계를 고칠 때는 상황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딱 보이니까요. 네. 어디서 막 연기가 나는지 보고 부서진 부품 찾아서 새 걸로 딱 교체하면 끝납니다. 아주 직관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삐걱거릴 때는 어떨까요? 갑자기 그 직관적이던 매뉴얼이 완전 사라져버립니다. 맞아요. 기계와 달리 관계라는 건 흑백으로 딱 나뉘거나 특정 부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복잡하게 막 얽혀 있고 때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선이 꼬였는지조차 알기 힘든 그런 막막한 상태가 되곤 하죠.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스마트폰 연락처 쭉 내리다가 이 사람과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지? 하고 멈칫한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다들 한 번쯤은 겪는 일이죠, 그런 건. 그렇죠. 뭐 크게 치고받고 다툰 것도 아닌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거나 환경이 약간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냥 서서히 끊어져 버린 인연들 말이죠. 네, 아주 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오늘의 심층 탐구 자료가 참 흥미롭습니다. 겉보기엔 이런 씁쓸한 인간관계에 대한 되게 흔한 조언처럼 시작하거든요. 처음엔 좀 뻔해 보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텍스트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개인의 관계론을 넘어서 현대사회에 보이지 않는 지적 대급, 그리고 세대 갈등, 심지어 글로벌 노동구조의 변화까지 꿰뚫는 굉장히 거시적인 통찰과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루는 핵심 전제는 아주 간결한 지점에서 출발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인연을 유지하려면 막 명절에 안부 문자 돌리고 자주 밥수하고 선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프티콘 엄청 보냅니다. 네. 그런데 진짜 비결은 그런 물리적인 제스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를 보면 명확한 조건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인연을 잘 맺고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절대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이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어요. 핵심이죠. 여기서 제 오랜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사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라. 이거 머리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서점에 널린 대화법 책 1장 1절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왜 우리는 대화할 때 자꾸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막 내 경험 먼저 이야기하고 상대를 훈계하려고 안달이 나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성격이 급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해서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존 자기계발서들하고 이 자료의 분석이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단순히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본질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태도나 화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실력이 모자라서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내 실력이 모자라서 못 듣는 것이다. 와, 이거 꽤 묵직하게 다가오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보통 대화가 지루하거나 막 뚝뚝 끊기면 저 사람이 말을 재미없게 해. 혹은 되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이러면서 상대방 탓을 하곤 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남 탓을 하죠. 하지만 내가 타인의 어떤 엉뚱한 말이나 불평, 불만조차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흡수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질량이 갖춰져 있다면 대화는 절대 끊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면의 질량이요? 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그 인연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르고 에너지가 높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포용력을 가진 사람 곁에서는 절대 인연이 떠나지 않는다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용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즉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묻게 되거든요. 텍스트에서는 이걸 아주 단호하게 규정하더라고요. 네, 바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 때 떠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의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건 보통 사회에서 친절이나 호의로 통용되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포장되죠. 그러니까 업무 팁을 알려주거나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건 마치 제가 아는 기가 막힌 지름길을 친구한테 막 알려주듯 내 지식을 선물하는 건데 왜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불쾌함을 느끼고 멀어지는 걸까요? 그 모순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이 텍스트가 전제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구조적인 특징이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식인 시대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명제를 하나 딱 던집니다. 현대사회의 지식인은 모두 같은 계급이다. 이렇게요. 잠깐만요. 모두가 같은 계급이다. 이 말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현실에서는 학력도 다르고 연봉이나 직급도 완전 천차만별이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누군가는 전문가고 누군가는 초보자일 텐데 지식의 계급이 같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계급이 같다는 건 우리가 과거 농경시대나 산업화 초기처럼 정보를 독점한 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로 나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정보의 격차가 예전 같지 않다. 그렇죠.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엄청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의무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살아갈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이미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요. 맞아요. 저마다 각기 다른 소질을 타고났고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나름의 지적 질량, 즉 고유한 경험치와 판단력을 이미 꽉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 질량. 그러니까 각자의 그릇에 이미 자기만의 물이 찰랑찰랑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가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자기만의 지식과 논리를 굳건히 갖춘 동등한 계급의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안다는 이유로 막 일방적인 지식을 주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네, 이건 상대방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고유한 지적 질량을 부정하고 상대를 아직 덜 채워진 무지한 존재로 깎아내리는 행위가 돼버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눔과 가르침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진짜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좋은 정보를 주려고 했어도 그게 나눔의 형태가 아니라 가르침의 형태를 띠는 순간 바로 독이 된다는 거군요. 네, 이 텍스트에서는 그 두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의견은 어때? 라며 서로의 패를 꺼내놓는 나눔은 일종의 수평적인 공동 연구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공동 연구요? 어감이 참 좋네요. 네, 서로의 지식을 교류하면서 시너지가 확 나죠. 하지만 가르치려 드는 곳은 본질적으로 수직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가르침이란 기본적으로 지식을 아직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나 갓 들어온 하급자에게나 성립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갖춘 성인한테 가르치려 든다는 건 내 지식을 네 머릿속에 막 강제로 쑤셔 넣겠다는 일방통행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걸 강한 무시로 받아들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가 감히 내 인생의 정답을 아는 척해.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였다고 막 변명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대를 내 밑에 두고 통제하려는 그런 우월감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 뼈 맞은 기분이에요. 텍스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상대를 무시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법칙은 대자연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가르치려 들고 상대는 본능적으로 무시당했다고 느끼니까 인연이 단절되는 건 필연적인 수순인 거죠. 내가 베푼 친절이 상대에게는 되게 폭력적인 무시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니 지난 제 대화들을 진짜 쫙 돌아보게 되네요. 많이들 찔려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엇갈림이 단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저녁 식사 자리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만약 상대를 가르치려고만 드는 이 고집스런 태도가 사회 전체의 거대한 스케일로 커지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으로 정치권을 꼽고 있어요. 정치권이요?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여의도에 치고받는 모습 말인가요? 네, 국회나 정치권의 토론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거친 그야말로 지적 질량의 가장 팽창해 있는 지식인들 중에 지식인들이거든요. 똑똑한 분들이죠, 다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과연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요?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고 수평적으로 아까 말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던가요? 전혀 아니죠. 각자 자기가 준비해온 논리만 마이크에 대고 막 쏟아내게 바삐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상대방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호통을 치는 모습 너무 흔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진지하게 의논해야 할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려 들기만 하는 거예요. 양쪽 모두 똑같은 태도로 자기가 옳다며 상대를 훈계하려고 드니까 대화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충돌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맨날 제자리 걸음이군요. 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정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나라의 중요한 동력들이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가 회사 회의실에서 각자 부서 입장만 막 강요하면서 핏대 세우던 모습이 사실은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가르치려 드는 그 이기적인 정치권의 축소판이었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결이 다른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딱 등장하더라고요. 정치권 마비를 이야기하다가 텍스트가 거시적인 경제 논리로 시선을 휙 돌리잖아요. 네, 아주 독특한 대목이죠.
이른바 한울의 경제 논리라는 부분인데 지식인들에게 무턱대고 돈을 많이 주지 않는 이유? 이걸 설명하는 대목이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비틀어 보는 철학적인 관점이죠. 보통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더 활기차게 잘 돌아갈 거라고 믿잖아요. 당연하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니까요.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 같은 이런 초고학력 지식사회에서 국민 모두에게 그냥 펑펑 쓸 수 있을 만큼 무한한 재화가 조건 없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뭐 다들 여유롭게 막 해외여행 다니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예술이나 취미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요? 텍스트의 통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인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더 이상 치열하게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잡을 찾으려는 노력을 딱 멈춘다고 경고합니다. 아, 동력이 사라지는 거군요. 네, 서로 가르치려는 자존심만 엄청 강한 상태에서 돈마저 풍족하다. 그러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각자 고립돼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맞아요. 결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전히 멈춰버리고 마비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와, 그래서 거대한 섭리, 즉 텍스트에서 하늘이라고 비유한 그 시스템이 지식인들에게 절대 돈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늘은 지식인들에게 딱 생활을 유지할 만큼만 혹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엔 약간 결핍되고 어려울 만큼의 경제력만 쥐어준다는 겁니다. 약간 목마르게 만든다는 거네요. 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결핍을 극복하려고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와서 타인과 부딪히고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짜 정답을 찾기 위해 쉼없이 움직인다는 구조죠. 결핍이 오히려 지식사회를 썩지 않게 둘러가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마찰력이라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사회를 관통하는 완벽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팍팍함 속에서 계속 서로 부딪혀야만 진화할 수 있다는 논리? 이거 진짜 상당히 위로가 되면서도 완전 뼈아픈 진실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자, 그러면 이 팍팍한 현실 속으로 다시 렌즈를 좁혀볼게요. 서로 막 가르치려는 욕구가 가장 팽팽하게 맞붙고 그 결핍의 에너지가 가장 폭발적으로 충돌하는 우리 일상의 현장은 과연 어딜까요? 아마 명절 때마다 수많은 가족을 긴장하게 만들고 또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블라인드 게시판을 달구는 바로 그 주제일 겁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만남, 즉 세대 갈등이죠. 아, 올 게 왔네요. 네, 오늘 탐구하는 이 자료는 특히 갈등의 중심에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심리적 특성을 아주 노골적이고 입체적으로 해부하고 있습니다.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솔직히 혼자 좀 빵 터졌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를 묘사한 문장이 진짜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가르치는 것을 가장 잘하고 또 가르치고 싶어 미치는 세대다. 이렇게요. 아, 맞아요, 그 문장. 심지어 자신들이 아는 것을 남한테 무조건 가르쳐야만 인생의 몫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막 굳게 믿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약간 웃음이 나면서도 그 이면을 보면 그들 세대에 아주 슬픈 애환과 막중한 책임감이 깔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임감이요?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에 진짜 폐허가 된 나라를 맨 땅에서부터 일으켜 세운 주역들이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피땀 어린 경험 자체가 곧 국가 발전의 생생한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후대에게 전수해야만 한다는 정말 강박에 가까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이뤄냈으니까 이걸 물려주는 게 내 의무라고 굳게 믿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에게 가르침은 단순한 참견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 그 자체이자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의 마지막 수단인 셈이죠. 듣고 보니 짠하네요. 하지만 비극은 늘 그 사명감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발생하잖아요. 네, 방식이 문제죠. 베이비 부모가 청년 세대하고 회사에서 딱 한 틈이 되었을 때 본인이 먼저 팔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하는 대신 딱 뒷짐지고 오직 입으로만 막 지시하고 가르치려고만 든다는 게 이 텍스트가 지적하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글로벌한 교육을 듬뿍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렇죠. 스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 청년들. 즉, 이미 고도화된 지적 질량을 몸속에 충분히 갖춘 또 다른 형태의 완벽한 지식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과거의 낡은 경험칙 하나만 딱 들고 와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며 막 훈계하려 든다면 청년들 눈에는 그게 지혜의 전수가 아니라 되게 폭력적인 통제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을 쭉 보니까 제가 컴퓨터 시스템이 딱 떠올라요. 오, 어떤 면에서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기가 평생 모아온 그 방대한 인생 데이터를 청년들의 머릿속에 막 강제 다운로드 하려고 끙끙대는 메인 서버 같은 느낌이에요. 네, 강제 다운로드. 하지만 청년들의 운영체제는 애초에 그런 중앙통제식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서로의 데이터를 수평적으로 교환하는 동등한 P2P 방식의 공유만 딱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단 말이죠. 아,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그 일방적인 강제 다운로드 시도를 청년들의 시스템이 악성 바이러스나 스팸으로 삐빅 인식하고 완전히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네, 진짜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청년들의 시스템은 그런 스팸 필터링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거든요. 일방적인 가르침은 스팸 메일함으로 바로 분류돼서 휴지통에 처박히고 계속 가르치려 들었던 기성세대는 그냥 꼰대로 낙인 찍혀서 완벽한 관계의 단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양쪽 다 상처만 남잖아요, 진짜. 이 꽉 막힌 세대의 벽을 허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분별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던집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젊은이들하고 진정으로 화합하고 싶다면 제발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는 그 지독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럼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겠네요. 네, 완전히 역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입을 꾹 닫고 젊은이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충분히 경청한 후에 비로소 내가 가진 경험의 보따리를 지시나 훈계가 아닌 나눔의 형태로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꺼내놓아야 합니다. 아, 툭 던지듯이요? 그렇죠. 내 생각은 이런데 요즘 트렌드에 비추어 보면 이게 어떨까? 하고 그들의 시스템에 맞게 데이터를 싹 변환해서 제안하는 방식이죠. 가르침의 강박을 버리고 나눔의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끊어진 세대를 통합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와, 먼저 경청으로 상대의 방화벽을 싹 해제시킨 다음에 내 지식을 공유 폴더에 조용히 딱 올려놓는 나눔의 기술. 이거 당장 내일 회사 회의실에서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꼭 해보세요. 효과가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심층 탐구의 논리가 한 번 더 엄청나게 크게 도약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스케일이 확 커지죠. 네, 우리 국민들끼리는 이미 지적 질량이 다들 너무 높아져서 서로를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포화 상태라면 대체 우리가 그동안 뼈 빠지게 쌓아온 이 엄청난 지식과 재주 그리고 누군가를 막 이끌고 싶어하는 이 끓어오르는 에너지는 대체 어디로 분출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가슴속에 답답하게 묻어두고 삭혀야 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누른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자료는 여기서 시선을 국내의 그 좁은 울타리에서 확 벗어나서 전 세계를 향한 글로벌 비전으로 넓혀버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지적 수준, 즉 사회적 지능과 인프라가 이미 70% 이상의 고도화된 단계로 올라섰다고 진단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70% 이상의 고지능 에너지를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과거 70년대나 80년대처럼 그 단순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다시 회귀할 수 없다는 논리로 쫙 이어지더라고요. 네, 국가 발전의 명확한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 지적으로 팽창한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단순한 공장 조립 라인이나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강요하면 시스템이 절대 버티질 못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텍스트를 보면 이런 고급 인력들에게 단순 노동을 시키려고 임금을 막 2배, 심지어 곱빼기로 얹어준다고 쳐도 결국 몇 달을 못 버티고 다 그만둔다고 나와 있어요. 버틸 수가 없죠. 답답해서. 억지로 돈으로 붙들고 일을 시켜봤자 그 번 돈을 스트레스 풀려고 다 다른 데 다 써버리고 나면 다시 일할 동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억지로 수출용 물건을 찍어내던 시대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다는 아주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국내 산업계에서 매일 뉴스에 나오는 구인난이나 노동 문제가 단순히 젊은이들이 배가 불렀다거나 편한 일만 찾아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지적 질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고 진화론적인 필연이라는 점을 딱 짚어낸 것이 이 자료의 진짜 날카로운 통찰이죠. 아, 현상의 본질을 본 거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주체할 수 없는 고급 에너지는 누굴 향해야 하는가?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가르치려다 핏대 세우지 말고 진짜로 가르침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으로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대안은 놀랍게도 난민들입니다. 난민들이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난 같은 걸 피해 넘어온 글로벌 난민들을 말하는 건가요? 잠깐만,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직접 막 공장을 짓고 육체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뛰어난 지적 인프라와 교육 노하우를 들고 나가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여기서 난민들의 이동 경로를 아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질량의 글로벌 난민들이 지금 다 어디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보통 유럽이나 북미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황무지가 아니라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선진국으로 필사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살 길이 열릴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난민들은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과 지식, 새로운 사회의 규칙을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기가 막히게 흡수하려는 엄청난 의지와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네요. 살기 위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배우려는 그 절박한 의지가 충만한 글로벌 난민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막 가르치고 이끌고 싶어 미치겠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그 70% 넘는 잉여 에너지를 딱 매칭시키는 거군요. 네,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죠.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으로 향한 난민들은 제발 가르침을 달라고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 에너지를 이미 다 커버린 성인인 국내 국민들끼리 서로 싸대면서 내 말이 맞다고 싸우는데 다 허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안에서 갈등이 터지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죠.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은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땀 흘리며 물건을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난민들이나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자립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쫙 설계해주고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질 높은 지식을 전수하는 글로벌 리더, 즉 설계자이자 멘토의 자리로 껑충 도약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텍스트가 도달하는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와, 머리가 좀 띵합니다. 처음에 그 스마트폰 연락처 목록 보면서 내 친구가 왜 내 카톡을 읽씹할까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질문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세대 갈등의 본질을 꿰뚫더니 종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적 에너지가 향해야 할 글로벌 인재 활용법까지 스케일이 확 뻗어나갔어요. 엄청난 전개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거대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결국 하나의 본질로 통한다는 게 저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인간관계든 세대 간의 소통이든 아니면 국가의 거대한 미래 비전이든 이 모든 해결책을 관통하는 철학은 아주 일관됩니다. 바로 지적 우월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적 우월감을 내려놓는다. 네, 얄팍한 지식으로 상대를 막 굴복시키려는 가르침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첫 단추는 언제나 내 입을 다물고 상대의 말을 온전히 경청하는 데서 시작하죠. 상대의 지적 질량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수용할 때 비로소 내가 모자랐던 부분이 싹 채워지면서 인연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진짜 멋진 말이네요. 그것이 좁게는 내 곁을 떠나갈 친구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넓게는 우리 사회가 글로벌 무대에서 진정한 리더 국가로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이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 어떠셨나요? 이쯤에서 여러분의 다음 대화 상대를 한번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마주할 가족, 혹은 내일 아침 출근해서 만날 후배 직원. 혹시 우리는 그들을 아끼고 챙긴다는 아주 예쁜 핑계를 방패 삼아서 은연중에 상대방을 내 아래에 두고 가르치려 하진 않았을까요? 나의 조언이 그들에게 무시로 다가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꼭 한 번쯤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당부네요. 그리고 저는 오늘 탐구한 이 가르침과 경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 조금 결이 다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사실 인류 역사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행위는 인간지성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문명이 발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을 순식간에 조합해서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존재가 등장해버렸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아, AI 시대. 만약 AI가 이 세상 최고의 선생님 역할을 완벽히 대체하게 된다면 무언가를 자꾸 가르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과 자아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다가올 미래는 누가 더 똑똑하게 정답을 말하느냐의 경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
즉, 복잡하고 모순투성이인 타인의 감정과 논리를 비판 없이 온전히 들어주고 흡수하는 능력. 이 경청만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진정한 리더십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와, AI라는 그 완벽한 가르침의 존재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결국 가장 완벽하게 들어주는 경청자로 남아야만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인간의 지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그 귀를 여는 행위가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는 묵직한 화두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딱 앉혀놓고 내 견엄을 가르치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 전문가님이 방금 던지신 이 질문을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고장난 기계는 드라이버로 고치지만 우리의 삐걱이는 인연과 사회는 내 입을 다물고 타인을 향해 귀를 열 때 비로소 수리되기 시작할 테니까요. 심층 탐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